유튜브가 지구별을 접수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상 편집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파이널컷 프로를 쓰기 위해 맥을 구매하는 분도 꽤 늘어난 듯 하네요. 저는 영상을 이제 20개 조금 넘게 만들어 본 어설픈 실력이라 팝컷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쓸 줄 압니다. 아직 눌러보지도 않은 메뉴가 쓰는 메뉴보다 훨씬 많죠. 이번 영상에선 저 같은 초보들이 파이널컷 프로를 쓸 때 어떤 맥을 고르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아이맥으로 했는데 원리는 같으니까 맥북을 구매하려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떤 프로그램이든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속도를 좌우합니다. 첫째, CPU 클럭발. 둘째, CPU 코어발. 셋째, GPU발. 그 밖에 메인 메모리 용량이나 저장장치 속도 또한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기본형, 최고급형, 그리고 풀옵션 CTO까지 iMac 세대를 놓고 비교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은 CPU 클럭발, 그러니까 프로세서 작동 속도로 점수가 결정되어서 i7 3.8GHz가 56만원이나 더 비싼 i9 3.6GHz는 물론 심지어 체급이 아예 다른 iMac 프로 제온 W 프로세서조차 꼭꼭 씹어먹기도 했잖아요. 또 어떤 프로그램은 코어수가 많은 i9이 자비 없는 압도적인 성능으로 i7, i5 프로세서를 작살내고 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게임은 클럭발, 코어발보다 GPU 성능 쪽이 무조건 빨랐죠. 그럼 파이널컷 프로는 위 셋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영상 편집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촬영한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불러와서 쓸모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이어붙이는 컷 편집이죠. 자, 4K 영상 클립을 주르륵 불러와서 컷 편집하겠습니다. 싹둑싹둑 자르고 지우고 붙이고, 자르고 지우고 붙이고, 자르고 지우고 붙이고. 대충 이렇게만 해볼게요. 뭔가 영상에 변화가 생겨서 렌더링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클립 위에 점점점이 생기면서 렌더링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잖아요. 점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네요. 이런 단순 컷 편집 위주로 영상을 만드는 분은 렌더링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고성능 CPU나 GPU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클립과 클립 사이에 트랜지션을 넣어볼까요? 팝컷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트랜지션은 어떤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바뀔 때 그 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장면 전환을 말합니다. 트랜지션이 없을 때는 다음 장면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어색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트랜지션을 하나 쏙 넣고 이거 너무 길다. 좀 줄일게요. 그리고 재생하면 이처럼 자연스럽게 장면이 바뀌죠. 그럼 영상 클립과 클립 사이에 트랜지션을 삽입할게요. 자, 이렇게 6초짜리 트랜지션 19개를 넣었습니다. 여기를 보시죠. 컷 편집 때와는 달리 트랜지션 삽입한 곳 위에 렌더링이 필요하다고 점점점이 나타나네요. 자, 이제 이걸 렌더링 하겠습니다. 탱자탱자 놀고 있던 CPU와 GPU가 벼락치기 시험 공부라도 하듯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CPU는 코어 20개가 빠짐없이 바쁘게 돌아가지만 점유율은 50%를 웃돌지 않고 있습니다. GPU는 구간에 따라 70% 후반까지 점유율이 올라가기도 하는군요. 측정 시간에 따른 평균값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그런 게 없네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제보 부탁드려요. 컷 편집했고 트랜지션도 넣었어. 그럼 영상의 색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전문적으로 잘하는 분은 완전 예술의 경지죠? 저야 뭐 생초보니까 그냥 룩업 테이블, 흔히 러치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필터 효과 비스무리의 한 거랄까요? 어저스트먼트라 부르는 보정 레이어 하나 위에다 깔고 보정 레이어 짜투리는 줄여서 영상 길이에 딱 맞추겠습니다. 무료 플러그인이라 부담 없는 앱넛 적용시키고 럿 하나 불러오면 끝! 금속 질감이 좀 더 살아나는 것으로 넣어봤는데요. 어디 보자. 이게 보정 전, 이게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이 영상은 팝컷 강의가 아니니까 대충 요렇게만 해볼게요. 그럼 색 보정할 때는 CPU와 GPU가 얼마나 일을 하는지 렌더링 해볼게요. 코어 20개가 분주하게 일하고 CPU 점유율도 트랜지션 렌더링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가끔 90% 이상 올라가기도 하는군요. GPU도 대체로 70에서 80% 사이에 상당한 점유율을 유지합니다. 트랜지션 렌더링 할 때는 그래픽 메모리 이용률이 100%에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색 보정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도 차이가 있군요. 다음으로는 영상에 빛을 좀 넣어볼까요? 영상 클립은 4096 곱하기 2304 화소인 4K이고 합성에 쓴 라이트 효과 클립은 1280720 화소입니다. 라이트 효과를 살포시 얹은 뒤 원래 영상과 자연스럽게 겹쳐 보일 수 있도록 블렌드 모드를 스크린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재생하면 이렇게 빛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걸 복사해서 영상 전체에 적용시키겠습니다. 끝났네요. 간단하죠?
그럼 렌더링을 해볼까요? 무엇을 렌더링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도 CPU 멀티코어를 두루 잘 이용하고 점유율도 높습니다. GPU도 처리 과정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지속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네요. CPU, GPU 양쪽 모두 색 보정 때와 거의 비슷하군요. 이번에는 영상에 타이틀을 15개 넣어봤습니다. 타이틀이나 자막은 워낙 종류가 많아서 뭘 고를까 하다가 팝컷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것 중에서도 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커스텀을 이용했고요. 그 어떤 효과도 쓰지 않고 오로지 폰트만 변경했습니다. 자막이 자리 잡은 위치에는 렌더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점이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별다른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기본 타이틀이라 다른 렌더링보다 확실히 CPU, GPU 점유율이 낮습니다. 하기야 제목과 자막 정도 넣는데 버벅거린다면 그게 정상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한 타이틀을 꺼내서 테스트해봐야 하겠군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걸 해볼게요. 특정 사물이나 영역을 계속 따라가는 오토 트래커를 이용할 건데 이게 뭔지는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한번 보시죠. 지금처럼 얼굴을 가려주고 싶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장인의 정신으로 얼굴 위치에 뿌옇게 더 씌워야 하는데 만약에 1초에 30프레임인 영상에 이걸 10초만 하려고 해도 300컷을 작업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키프레임이라는 걸 깨우치면 팝컷이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기는 하지만 정밀하지 않아서 굉장한 노동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플러그인을 구매했어요. 영역만 지정하면 알아서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것도 본 일 있으시죠? 특정 사물을 따라 글자가 함께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우 머리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해보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오토 트래커를 쓰더라도 1초에 수십 프레임을 연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려요. 처음엔 60프레임으로 촬영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다가 그게 자칫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초당 24프레임 영상에 10초짜리 오토 트래커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CPU와 GPU가 얼마나 일을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오토 트래커는 멀티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네요. 이럴 때는 i9이고 뭐고 그냥 클럭 빠른 놈이 장땡입니다. 트래킹 연산은 GPU도 활용하지 않는군요. 이게 은근 시간이 오래 걸려서 i9 프로세서를 꽂은 새 아이맥은 빛의 속도로 처리해 줄 거라 기대했는데 맴이 찢어져. 편집을 하다 보면 영상 클립 여러 개를 겹쳐서 하나면에 보여줘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효과를 적용한 영상 위에 원본 클립을 2층으로 쌓아서 비포 앤 애프터가 함께 보이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 6개 구간에 걸쳐 4K 클립 2개가 동시에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곳은 좌우로 분할한 것이고요. 이곳은 대각선 방향으로 화면을 잘라보았고 또 이건 화면 중앙의 사각형 형태로 픽처 인 픽처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영상 클립 여러 개를 동시에 렌더링할 때는 어떤 자원을 많이 쓸까요? 해보면 알겠죠 뭐. 그럼 렌더링 시작! 4K 클립이 2개라 뭔가 다이내믹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더니 에게게 이게 뭐야. 멀티코어를 두루 쓰긴 하지만 CPU 점유율은 그리 높지 않네요. 50에서 60% 정도만 씁니다. GPU 점유율은 70에서 80%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군요. CPU보다는 GPU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시해. 파이널 컷 프로의 기본 3대 요소는 타이틀, 이펙트, 제너레이터이죠. 타이틀과 이펙트는 몇 가지 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터 한번 써볼까요? 2분짜리 스모크 제너레이터를 삽입하겠습니다. 요 사이다 넣을게요. 들어가. 확인해 볼까요? 네, 스모크 효과가 근사하게 들어갔네요. 재생하면 이렇게 보이죠? 아직 렌더링 전이라 덜 예쁘긴 한데 그래도 볼만하네요. 스모크 제너레이터를 렌더링 하겠습니다. CPU의 멀티코어 전체를 전부 이용하면서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유율 50%를 넘기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네요. 주로 30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에 비해 GPU 의존도는 꽤 높습니다. 때때로 GPU 점유율이 100%까지 치솟기도 하네요. 그래픽 메모리 이용률도 100%에서 엔간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너레이터는 그냥 GPU 파리로군요. 영상을 중간에 끊지 않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고마운 분들을 위해 제가 공들여 테스트한 결과를 공개할게요. 기본형, 최고급형, 그리고 CPU와 GPU를 최상위 옵션으로 업그레이드한 CTO 모델, 이렇게 아이맥 세대로 테스트한 인코딩, 렌더링 시간입니다. 테스트에 이용한 프로젝트는 2020년 아이맥은 메모리를 섞어 쓰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내용으로 많은 분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그 문제작입니다.
제 최근 영상이 다 그렇지만 이 예제 영상도 꽤 많은 모션이 들어갑니다. 빠르게 지나가서 그동안 눈치 못 챈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막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보여드릴게요. 중앙에서 양쪽 끝으로 글자가 퍼져나가는 모션이 숨어 있죠. 중앙에 큰 자막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슬라이드 되거나 지금처럼 반짝하고 빛이 나거나 또는 스프링처럼 늘었다 줄어드는 모션이 들어있죠. 돋보기 효과 역시 모션이 들어가서 한 프레임씩 보면 처음엔 투명했다가 점점 짙어지는 페이드인 방식이죠. 반대로 끝날 때는 점점 흐려지는 페이드 아웃이 들어있습니다. 테스트 과정을 화면 캡처한 것도 이렇게 초록 배경에 놓고 캡처한 것을 크로마키로 전부 제거한 것이죠. 제거하기 전, 제거하기 후 이렇게 훨씬 깔끔해지니까요. 설명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대충 이렇다 정도로 끝낼게요. 이처럼 모션을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새 아이맥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렌더링과 인코딩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어요. 결과부터 보시죠. 예제 영상을 전체 렌더링 하는데 걸린 시간은 기본형 아이맥이 9분 30초, 최고급형이 5분 1초, CTO가 4분 38초입니다. CTO 모델이 기본형보다 205%, 최고급형과 비교하면 8% 빠르죠. 그리고 인코딩 시간 차이는 더 극적입니다. 컴프레서를 이용해 인코딩 시간을 비교했더니 기본형이 22분 41초, 최고급형이 16분 56초, CTO는 10분 15초입니다. CTO 모델이 기본형보다는 222%, 최고급형보다는 65% 빠릅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쓰고 있던 아이맥과의 비교 결과입니다. 2017년 3월에 생산한 녀석인데 렌더링 하는 데만 17분 45초, 인코딩은 38분 4초가 걸렸거든요. 새로 구매한 아이맥 CTO의 렌더링 속도가 383%, 인코딩 속도는 372%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4배잖아요. 정말 대단한 성능 향상입니다. 이것이 기술의 힘인 건가요? 아, 돈의 힘인가? 참,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아이맥 세대로 인코딩하는 동안 CPU와 GPU 점유율, 그래픽 메모리 이용률, 펜 회전 속도, CPU 온도, GPU 온도 등을 기록한 것인데요. 예제 영상 해상도가 풀 HD이기 때문에 자원을 어마어마 끌어다 쓰지는 않습니다. 요약해드리면 기본형 CPU인 인텔 코어 i5 3.1GHz의 온도는 약 72에서 82도, GPU인 라데온 프로 5300의 온도는 77에서 82도 수준입니다. 이때 냉각팬의 회전 속도는 1300에서 1600rpm이군요. 이 정도면 꽤 조용한 편입니다. 최고급형의 i7 3.8GHz는 온도가 79에서 92도, 라데온 프로 5500XT는 73에서 78도입니다. 냉각팬은 1600에서 1800rpm으로 돌아가는군요. 이 정도까지도 그렇게 시끄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CTO에 넣은 i9 3.6GHz는 80에서 99도, 라데온 프로 5700XT는 69에서 76도로 상대적으로 열이 훨씬 많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신 냉각팬이 2200에서 2400rpm이 기본이고 2600rpm 이상도 치솟기 때문에 꽤나 일하는 티를 내고 다닙니다. 네, 빠른 대신 시끄러워요. 기본형보다 2배 빠른 속도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럼 총정리 들어갑니다. 컷 편집, 트랜지션, 색 보정, 영상 합성, 타이틀과 자막, 오토 트래커, 멀티 클립 편집, 제너레이터까지 팝컷에서 벌어질 만한 상황을 테스트했을 때 CPU보다 GPU 의존도가 높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순위 1위는 최고급형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고 구매하세요. CPU, GPU 밸런스가 좋아서 4K 영상까지도 아주 쾌적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할인도 받지 않았을 때 312만원이죠. 추천 2위는 최고급형의 GPU만 라데온 프로 5700XT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컴퓨팅 유닛이 40개라 20개인 5300이나 24개인 5500XT보다 빠른 것도 있지만 앞에 보여드린 테스트에서 GPU 메모리 이용률 기억나시나요? 대부분의 작업에서 16GB나 되는 그래픽 메모리를 100% 가깝게 끌어다 썼잖아요. 5700XT만 16GB이고 5500XT, 5700은 8GB죠. 기본형과 고급형에 달린 5300은 4GB이고요. 대부분 작업에서 GPU 의존도가 꽤 높기 때문에 5700XT가 작업 속도를 훨씬 단축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런 할인이 없을 때 379만 5천원입니다. 추천 3위는 고급형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274만원이죠. 이번에 고급형은 테스트하지 않았지만 기본형은 제발 구매하지 말라고 지난 영상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중간 모델인 고급형도 아주 만족스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추천 4위는 저처럼 이것저것 다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써보니까 정말 좋긴 합니다. 전에 쓰던 것보다 4배 빠르다니까요. 지금은 이 속도에 또 익숙해져 버려서 그리 감흥이 없지만 처음엔 정말 비명 지를 정도로 좋았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아이맥 아니라 맥 프로가 문제겠습니까? 저처럼 에이 인생 뭐 있어 확 질러 요런 건 좀 자제하세요. 마지막으로 SSD를 1TB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매우 추천하지만 그보다 등급을 올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급형의 SSD만 1TB로 올리는 것보다 그 돈으로 그냥 최고급형 노옵션 사는 게 훨씬 좋다는 뜻이에요. 이 영상은 파이너커 프로에 입문하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실제로 다 써보고 추천하는 것이니까요. 다음 영상은 애플워치 6가 될 것 같네요. 4일 전에 도착했는데 혹시 개봉기 찍을지 몰라서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구독하시고 딱 기다리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깡총 깡총.